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대 이유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경영대 동문들을 대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많은 그 젊은 교수님들한테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은 일상 속 경영 이야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우선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는 법관이 꿈이었습니다. 법관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법관이 되거라 라고 하니까 장래 희망 쓰라고 그러면 법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쓰라고 그러면 작년에 썼으니까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들어갔습니다. 법대가 있는 곳이죠. 1년 뒤에 과배정을 받는. 그런데 들어가서 첫 미팅 앞두고 배가 아파서 미팅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나중에 응급실에 끌려가는 게 제가 맹장염인데 그걸 미련하게 참아서 복막염이 돼서 한 달 동안 입원합니다. 휴학했죠. 복학하려고 그랬는데 여름방학에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장유착이라고 와서 또 한 번 끌려가고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1년을 쉽니다. 그때 병원에 누워서 지나온 생활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 범생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법대는 안 가겠다. 내가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경영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2번 수술하고 아팠던 그 2달이 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졸업 후에 앞두고 어디로 갈까? 또 이제 취직 준비했었죠. 그때는 한국은행 조사부가 제일 잘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은조사부 입사원서 내고 입행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학교 그 게시판에서 무슨 그 장학생 선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걸 보고 시험을 봤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합격 발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했어요. 사실 유학이라고는 이응자도 모르던 저에게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학이라는 걸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던 저에게는 이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시험이 우연히 마주쳤지만 제게 진로를 바꾸게 되고 미국 유학, 스탠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받고는 희망차서 모교인 서울대에 지원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에서 미시간대에서 교수로 87년부터 93년까지 재직을 했죠. 처음 그 미시간 대학에 갔을 때입니다. 박사 받을 때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사실 미국 학생들 앉혀놓고 티칭한다는 거 엄청난 부담이죠. 아직도 저도 계속 티칭은 부담입니다만. 그래서 첫 시간 들어가서 이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거고 교재는 뭐고 쭉 설명한 뒤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 라고 했더니 맨 뒤에 있던 그 흑인 학생이 손을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네가 이 과목을 가르칠 자격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동양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등등부터 내가 학위 마치고 한국 들어갈 걸 왜 이국 땅에 남아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확실한 거는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중언부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는 자, 내가 정말 강의할 수 있냐 없냐라고 챌린지가 들어왔는데 정말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강의 준비를 10배 이상을 했습니다.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PPT를 조정하고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못 들어줄 지경이에요. 나이 먹어서 간 사람이니까 영어 발음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말하는 습관 같은 것도 그렇고 중간에 뭐 등등 너무 형편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어 짧으면 말로 많이 설명하지 말고 예를 좋은 거 많이 들어주자. 그리고 평소보다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잘 들리게 하자. 뭐 등등 전략을 세웠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전공마다 주임 교수가 있는데 마케팅 전공 주임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유재 거기서 다 이름을 부르니까 축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요. 되게 루키 교수들, 초보 교수들 오면은 강의 쉽지 않은데 제가 평균 이상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너를 뽑을 때 액센트가 강하고 티칭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출신의 교수 뽑았다가도 사실 강의가 형편없어서 계약을 안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주임 교수는 저를 밀던 사람이라 기회를 주고 계약해서 강의 잘할 수 있나 없나는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재계약할 건지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거죠. 갑자기 오싹합니다. 그 어느 교수도 저한테 이게 테스트 기간이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저를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그 흑인 학생이 너무나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하려면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출간해야 되죠. Publish or Perish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술지에 논문 많이 출간하면 정년 보장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지만 그걸 못하면 끝이라는 거죠. 저도 박사 논문 쫙 가다듬어서 멋진 학술지에 제출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결과가 왔는데 보기 좋게 리젝트, 게재 불가합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저는 논문 쓰면 다 출간되는 걸로 생각했다가 이게 거절당하고 나서는 누구라도 얘기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시니어 교수님에게 우연히 조용히 이걸 얘기하면서 고민을 나눠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니어 교수님이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Welcome to the academic world. 학계에 온 걸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 학술지에 논문 내는 거는 정말 바늘에 실 깨는 것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면서 자기 책상 서랍을 쭉 열어주는 겁니다. 수많은 파일들이 서랍에 있는데 이 논문들이 다 내가 게재 불가 받았던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정말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대가나 이 시니어 교수 같으면 논문 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속 리젝트 먹고 게재 불가 받으면서 계속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잘 출간할 수 있을까 해서 엄청나게 준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10배, 20배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죽어라 하니까 임시간대에서 정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서울대에서 자리가 났고 6년 전에 제가 탈락했었지만 서울대 93년에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여기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를 간단히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삶 속에서 느꼈던 어떤 경영, 뭐 경영이라고 굳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삶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할 때 얘기합니다. 이때는 설리반 할머니라는 분을 잊지 못합니다. 유학원 학생들하고 현지의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는 서로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님이 저 산타크루즈 쪽에 이 별장 들굴에서 가끔 이제 거기 놀러 가게 됐습니다. 해는 비치고 파도 치는 그 바닷가를 걷는데 그 할머니가 물어보는 겁니다. 낚시할 줄 아냐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나는 낚시 못한다.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테야 뭐 눈먼 고기밖에 더 잡히겠냐. 라고 조크를 던졌죠. 아뿔싸. 저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설리반 할머니는 앞을 못 보는 분이었습니다. 이 장님한테 눈먼 고기 타령하면서 농담을 했으니 얼마나 제가 실수한 겁니까? 자, 그때부터 저는 남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무심코 던진 얘기도 엄청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졸업할 때쯤 박사 논문 주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고객 만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9개월 동안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합니다. 주제를 바꿨죠. 이 광고와 태도에 대한 것으로요. 그럼 9개월 동안에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다 날아갔는데 사실은 나중에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각 분야의 어떤 그 리뷰를 하는 이런 그 책자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리뷰는 아카데믹한 학술지에는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안 하거나 그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처박아 놨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곧 노력했던 것을 모아서 리뷰 오브 마케팅이라는 데 냈는데 이게 사실은 대박을 칩니다. 저는요, 이거 완전히 그 실패해서 그냥 한물 간 거라고 나눴는데 우연한 계기에 대해서 그 책자에 냈는데 이게 많은 인용이 되고 또 이유제를 학계에 알리는데 그리고 제가 고객 만족 쪽에 계속 그 한국 와서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정말 인생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이라는 특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연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지난 5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들 그냥 밑에 쳐다보고 눈치 보고 그랬죠. 근데 저쪽에 한 신사분이 손을 착 드는 겁니다. 다들 눈치 보고 있다가 이 손 든 사람 있는 걸 보고는 야, 저런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참고 사니까 저 양반 미쳤구만. 아마 이 신사분은 사모님이 바가지 안 긁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남편인가 보다 하고 손을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양반은 VIP라. 이 VIP가 뭔지 아시죠? Very impossible person입니다. 구제불능이라 아예 포기하고 그냥 놔뒀더니 아니 어디 잘났다고 이 손을 드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교훈을 얻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그 사모님이 만족한 건 아니었더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가지는 착각이 고객들이 불평하면 문제 있나 보다. 그런데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 재밌는 통계를 보면 이 불만 있는 고객 중에서 실제로 그 불평을 토로해서 이것이 경영진까지 들어오는 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대다수가 침묵하고 조용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조용한 고객이 왜 무서우냐라고 하면 이런 그 불만이 있는데 조용한 고객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재구매를 하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떠난다는 통계 자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조용해서 아무런 문제 없나 보다 라고 착각했는데 이 조용한 고객들은 떠나가는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고객을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되죠. 진짜 만족해서 고요한 고객인지 아니면 불만이 있지만 이 분노를 삼키고 있는 그 침묵인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우유 엎지르고 나서 울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성문종합영어 이런 데서 보셨죠? 근데 저는 이 영어 속담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직장에서 여직원에게 잘 보이려고 뭐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마셔라 됐다 뭐 하다가는 엎어버린 겁니다. 하얀 원피스에 산통 다 깨졌죠.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는 의미로 저녁 사겠다라고 시작되더니 그 서로의 만남 데이트로 이어져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산통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에 기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잘 해결해 주고 나면 오히려 아무 문제 없었던 경우보다도 오히려 더 충성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서비스 회복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죠. 실패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리커버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 없었을 경우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은 물에 빠진 사람 또는 몸이 아픈 환자에 비유합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따뜻한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정말 고맙게 잡죠. 영어 속담에 있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하는데 이 산통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영어 속담 우유 엎지르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구도 10대 0으로 이기는 건 아무 재미없죠. 9회까지 1대1 뭐 2대1로 가다가 9회 말에 역전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대역전극을 벌일 때 감동을 하는 것이고 골프도 리커버리 샷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음에 정말로 상대방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 중에 또 서비스 마케팅도 제 분야인데요. 저는 서비스를 단순히 애프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는 솔루션이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업종으로 보는 그 서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 존재하는 문제죠. 고객의 문제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흔히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이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여기에 대한 그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업계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거기에 20년 있었다, 30년 있었다 그러면서 오래 있었으니까 고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오래 있다고 고객들 입장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고객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나 불편함을 사실은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애니메 만화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상대방 입장이 되어라. 그래서는 고객의 신발 속으로 들어가 봐라. 우리 역지사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만화 보면요. 막 한 사람이 저 신발 신으려고 그러는데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에 그 직원이 손님 이거 신발 신으려면 손님 신발부터 먼저 벗으셔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객 신발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내 신발부터 벗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항상 있어요. 편견,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 선입견을 완전히 버려야 온전히 고객 입장에 될 수 있는 거죠. 이 고객의 입장을 또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캐나다와 미주를 열심히 움직이고 다니는 한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냥 1분이면 가는 거리를 뭐 한 10분 동안 더듬더듬 지팡이 짚으면서 가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26살 먹은 디자이너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아니 왜 이 짓을 했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소위 그 노인들부터 해서 장애인들도 다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그 노약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3년 동안을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저상버스라든가 뭐 감자 깎는 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거죠. 여러분 약주 얼마나 잘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 마시는 자리는 즐깁니다만은 주량이 별로 안 됩니다.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나 봐요. 그런데 자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S라는 식당인데요.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이제 따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와인은 이제 첨잔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됐다. 더 이상 안 마신다. 했더니 그 직원이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요 와인잔 밑에다가 딱 깔개를 깔아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저를 찝쩍거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 고객들은 자 마시다가 더 주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그럼 다른 직원 또 와서 또 따라주려고 하면 또 됐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밑에 이 깔개를 딱 색깔을 칠해서 깔아주니까 이 손님은 더 이상 술을 안 마십니다 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준 거죠. 이런 거야말로 고객이나 직원에게 편리한 시스템이죠. 제 서비스가 제일 다른 거는 단순한 스마일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우리 뭐 차세대 전산 시스템처럼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아이디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식들 키워놓으면요 가끔 이제 보람스러울 때가 있죠. 저희 딸애도 직장 다니다가 저희 부부를 이제 오키나와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즐겁게 갔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멋진 곳도 보고요. 근데 이제 부세나 테라스 리조트라는 데인데 자려고 이제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한참 딸애가 목욕탕에서 딱 그러더니요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 컨택트 렌즈를 끼는데 보니까 요 세정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한밤중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는 프론트에다 전화해서 혹시 호텔 내에 컨택트 렌즈 세정액 파느냐 했더니요. 그거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럼 가까운데 어디 가면 사냐 했더니요. 편의점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차 빼달라고 그러고요. 식구들이 막 나갔죠. 나갔더니 이 빨래 맡겼던 차는 이제 빠져나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차 속 들어갔더니요. 시동은 켜져 있고 그 내비에는 요 편의점이 목적지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뭔가 쪽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말 못하는데요. 이 쪽지를 보더니, 자, 세종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편의점 직원한테 일본말로 하기 어려울 테니까 여기에 세종에 달라는 거를 써서 준 겁니다. 자, 저는 서비스라는 건 벽돌이 아니다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벽돌 찍어놨다가 필요하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고객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제공해 주는 게 이게 CS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S는 이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다. 고객의 TPO에 맞게 이 솔루션을 제안해 주는 거고, 이런 거를 즉석에서 다양한 걸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경쟁력이고 사람이 곧 서비스다 라는 믿음입니다. 제 후배 중에 이제 의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래전에 전화를 걸더니 고민을 상담하는 겁니다. 열심히 나름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하는데 이 내방 환자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한 수 지도해달라고. 아,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요, 완강하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한번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도 친절해요. 간호사도 친절합니다. 근데 의외의 곳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주차관리원이 문제입니다. 이 주차관리원이요, 묘한 재주가 있는데 어떤 재주냐 하면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는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재주인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왕따보다 은따가 더 기분 나쁘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이 주차 관련 입장에서 볼 때는요, 손님들 많이 오면은 자기 일만 많은 겁니다. 이 기계식 주차하는 거니까 늦고 빼고. 그러면은 내가 즐기던 유튜브나 영상 보는 것도 중간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방문객들을 적절하게 숫자를 줄이는 게 본인한테는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마케팅의 기술을 익혔는지 모르죠. 그래서 의사한테 주차관리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태도에 했더니요, 깜짝 놀랍니다. 아, 선배님, 사람 정말 사람 좋고 잘하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구맹주산이라는 옛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에 이 술을 잘 빚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을의 어른한테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아, 당신 집 개가 싸나워가지고 술 심부름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요,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자기 보면 그렇게 꼬리치고 막 귀엽게 굴던 개가 그렇게 싸납게 변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개는 싸납게 치서대니까 손님들 다 도망가고 술은 남아서 쉬어버린다 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어느 조직이나 이런 맹구, 싸나운 개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런 맹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맹구는 주인한테는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맹구는, 싸나운 개는 맹주, 눈이 먼 주인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직의 맹구를 찾아내고 그들을 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주는 노력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맹구를 찾아내십시오. 만약 아무도 없으면 혹시 내가 맹구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때 또 표준협회의 상근 부회장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월드컵 이제 시작할 때죠.
우리 열심히 그 대회 준비하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미국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한국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호텔부터 다양한 식당까지 이런 그 서비스 인프라가 정말로 개선이 돼야 한번 어떤 고객들이 이 테러리스트처럼 다시는 한국 가지 마라라고 이 부정적 부전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그거 참 중요한 포인트 얘기하셨네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연히 점심 먹으면서 얘기 나온 거가 이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라고 KSSQI라는 지수를 개발하게 되고 이거는 현재 2000년부터 23년째 계속 매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바뀐 계기가 된 거고 저도 일말의 그 보람을 느끼고 있죠. 이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가 이제 대기 관리인데 이 대기 관리할 때 만약 줄을 여러 줄 세워놓으면요. 한 줄로 서 있다가 간 경우보다 훨씬 불만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여러분들 세 줄 있다 그럴 때 이제 처음 가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줄 서야 되죠. 그런데 어느 줄 갔었어요. 그런데 모든 줄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한 줄이 그 빠르게 진행되면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죠. 그런데 한 줄의 그 행복은요. 나머지 줄에 불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들 VIP로 대접할 때도 이 소외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죠.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인간의 본성은요.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남들하고 비교하게 돼 있죠. 이 점수 받으면요. 내가 90점이 좋으냐를 보기 전에 남은 얼마 가졌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엄친아는 없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불행을 느낍니까? 잘된 케이스만 보는 것이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 경영대 학장으로 이제 2년 동안 생활하는데 이 코로나랑 막 겹쳐서 여러 가지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문들과 소통하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오늘같이 이 스누비즈 웹 강연도 만들어서 그 오프라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삶에서 얻은 교훈들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You never know. 정말 제가 1년을 휴학하게 만든 그 2번 수술했던 거지 저에게는 이 부모님이 살아라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서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고 또 건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습관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포기했던 박사 논문이 주제가 저를 알리는데 굉장히 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변한 걸 보면은 이 세상에 낭비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은 다하되 그 평가는 하늘에게 맡기는 그런 자세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경은 성장의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시간대 교수 가서 처음 만났던 그 흑인 학생 그 당시는 막 아주 미워했지만요. 나중에 보면 제가 테뉴어를 받는데 가장 혁혁한 공헌을 했던 학생이에요. 누가 정말 최고의 은인인지 아니면 원수인지는 지나가 봐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들 첫 논문 리젝트 맞은 것도 그렇고 서울대에 첫 시도했을 때 안 된 거가 사실은 제가 6년 동안 미국에서 혹독하게
평생 가는 내공을 쌓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자긍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하다 보면은 이 심사자들이 계제불가 통보하면은 정말 세상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는 10번 리젝트 먹고 11번째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할 때요, 중요한 거는 이 머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은 새로운 자극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연히 마주쳤던 그 게시판 공고가 저를 유학이라는 걸로 인도해서 이 교수하게끔 만들었고, 우연히 식탁에서 마주친 그 표준협회 부회장이 KSSQI라는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를 개발하고 또 제가 서비스 품질 쪽에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양반은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300개 경기에서 패배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를 26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계속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인데, 윌리엄 미철이 한 얘기죠.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겪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죠. 정말로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최민수와 박상원이 한 사람은 검사로 한 사람은 조폭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 회 보면은 최민수가 그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 박상원이 이제 가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광주 사태 때 나는 그 계엄군으로 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총을 쐈고, 너 최민수 너는 정말 그 시민군 속에 있었다.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여태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고백한다 라고 하니까요, 최민수가 쿨하게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하나는 나처럼 살고 하나는 너처럼 산 거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우리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뭐 나쁜 일을 겪지 않았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그걸 겪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역경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풍요로움을 극복하기는 더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일 겪었느니 나쁜 일 겪었느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이거는 개인이나 이 기업이나 똑같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이 동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절대로 마이클 조던의 그 이야기, 실패했던 것이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